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무적 방어 기술. 2. 미국조차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 세계 최고의 탄약 제조업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러니 대한민국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의 폭탄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과 유럽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체를 찾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굴지의 탄약 제조업체 풍산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서방 세계마저 대한민국의 포탄 개발 기술과 제조 속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풍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 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풍산에서 단 한 달 사이 2년치 물량과 맞먹는 5,700만 원 규모의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더군다나 풍산이 K2 흑표나 K9 자주포처럼 대형 무기체계도 아니고 포탄과 탄약을 주력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소요로는 절대 소비할 수 없는 물량인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탄약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반을 떠받치는 게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풍산이 이런 대규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 군이 평소에도 그만큼 많은 탄약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답도 안 나오는 국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화약고의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5.56mm 탑만 봐도 150명 규모의 보병 대대급 한 개 부대가 적게는 연간 1만 5천 발에서 많게는 3만 발에 달하는 물량을 소모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최대 탄약 생산 업체로서 풍산도 이에 발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풍산의 능력을 세계 여러 국가까지 앞다투며 찾기 시작한 데엔 생산력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섰고 그 결과 군수품 관련 제조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요. 이는 포탄 등 탄약 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적당히 소모품만큼만 탄약을 생산하거나 첨단 포탄 같은 경우는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졸지에 이른 시일 안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품질까지 우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방산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풍산뿐이었는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풍산 그룹이 개발 중인 감만 봐도 대한민국 포탄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은 미국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와 똑같은 곡사포형 유도 포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과 동급의 포탄 제조를 입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상은 감이 대한민국의 감을 엑스칼리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에 대해 많은 언론사는 미국과 똑같은 유도 포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감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더욱 진보된 활공 유도 포탄인데요.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발사 즉시 카나드라 부르는 앞날개와 꼬리 쪽 핀이 튀어나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감은 활공날개와 변칙용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은 다른 곡사 포탄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는데요. 이후 감은 활공 비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덕에 감의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의 2배가 넘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반면 엑스칼리버는 기술 실증용으로 제작된 M1299 에르카이 155mm 58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되었을 때만 받으시 7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감 100km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중률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 야포의 사격은 발사 궤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의 특성상 포탄으로
적을 직접 타격한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적포탄 낙하 시 폭탄이 떨어진 구멍에 엎드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정밀한 사격을 가해도 한번 타격한 곳에 똑같이 포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포격의 기초는 사양속이라고 부르는 지역 파괴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데요. 사양속은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피해 반경을 중첩해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사격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문의 K9 자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이용한 사양속 사격을 실시할 경우 50m의 피해 범위를 가진 고폭탄을 25m씩 중첩시켜 사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맨몸으로 폭탄 낙하 지역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활공 유도 방식인 감의 개발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렇게 감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포탄 중 50%가 6m 이내, 95%가 10m 이내에 적중하며 관계자들을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감의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대다수 군 전문가들이 이제 포병이 저격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엑스칼리버와 비교해도 5% 이상 높은 명중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감은 정말 저격수처럼 역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감이 포물선 방식의 궤도 비행이 아닌 활강 방식의 자유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포함한 현대의 곡사포는 이름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술이 발전하며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원점 식별 장비가 등장하자 적 포병이나 미사일 등에 반격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 포병 운용은 슛앤스콧, 히트앤런이 기본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은 일단 수직에 가까울 만큼 고각으로 높이 쏘아주기만 하면 정해진 표적까지 알맞어 자유비행을 하기 때문에 궤도 추적을 이용한 원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00km를 넘어서 현존하는 어떠한 대포병 레이더로도 추적이 불가능한데요. 즉 감을 통해 포병의 진지 이동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화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자주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보다 확실한 화력 증감은 또 없는데요. 더군다나 감은 가장 유사한 무기체계인 미국 엑스칼리버가 8천만원인 것에 비해 약 절반인 3,500만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면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물론 3,500만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포탄 한 발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풍선은 생산 속도와 동시에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화력 무기체계에는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산은 적어도 포탄 제조 기술에서만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해왔고 이는 탄약체계 전반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1세기 풍산의 포탄 제조 기술력을 대표하는 게 곡사포원감이라면 과거부터 풍산의 명성을 높이기 시작한 건 날개만 정 분리철갑탄 엣즈, 속칭 날탄이라 부르는 전차 포탄인데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이전에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은 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RS,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TGP, 전자전, 제모 RF, 제모 항전 장비 기술 및 이들을 전투 임무 수행 컴퓨터 CFCC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모두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의 L 승인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5세대 전투기의 핵심인 스텔스 기능과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때 당시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 해준다는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해도 미국의 말 뒤끝도 따라가지 못했고 T-50이라는 훈련기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미국 로키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015년 당시 한국의 대외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KF-X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등 제3국 업체로부터 해당 분야 기술을 사들이거나 국내에서 연구개발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초 8조 6,691억 원으로 책정한 KF-X 체계 개발 비용도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장은 개발비가 추가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대당 단가는 종전 7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이 우리 한국이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뤄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처음부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벽을 깨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건국 이래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미제 전투기였고 또한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어 보지도 못한 국내 업체가 그것도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범국민적인 반대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묘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진들이 참으로 대단한 게 이와 함께 진행한 21개의 전투기 주요 기술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21일 록히드 마틴의 F-35 한국 사업개발 담당 디케더스 이사는 록히드 마틴은 KF-X 사업에 360명의 기술자와 50만 페이지를 넘는 기술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록히드 마틴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따라 KF-X 기술 이전과 함께 기술 인력과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F-35를 구매하면서 미국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주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총 25개의 기술 중 4대 핵심 기술은 포기하는 대신 다른 21개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판을 짜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뛰어난 전략으로 KF-X 사업의 성공적인 시발점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4대 핵심 기술의 확보입니다. 사실 이 기술들은 다른 나라에서 받아오기가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에 보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우선시되는 이사 레이더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냐 못하냐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명운이 달릴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었는데요. 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이사 레이더는 레이더 안테나에 송수신 소자수자 수백 수천 개를 판 형태로 고정한 채 레이더 빔을 쏘는 방식으로 구형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탐지 반경도 넓어 공중은 물론 지상의 목표물을 함께 추적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이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량 빨라 F-35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적 레이더 교란 등 전자전 능력 역시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3-4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스트는 공대공 위협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하는 기능으로 이른바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트기나 헬리콥터를 찾아내고 검출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전방주시 적외선 플라르가 있지만 플라르는 전방만 감시하지만 아르스트는 광범위하게 장거리를 감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TGP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무장 유도 및 자상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함전 장비인데요. 마지막으로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머는 위협 신호를 수신해 자동으로 추적하고 기만 신호 및 잡음 제밍 신호를 감사함으로써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렇듯 이것들은 반드시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이 언론에 공개한 발언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스트, 오곱, RF 제머 3가지 항전 장비 개발 및
항공기와의 체계 통합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국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면 해외 기술 협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국내 기업들을 통해 해당 기술력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결국 4대 핵심 기술은 이사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인 공대지공대의 모드 알고리즘과 CFCC와의 체계 통합 기술 확보가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은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사 레이더 안테나 및 전원 공급기 그리고 레이더 신호 처리기를 통합하는 등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레이더의 알고리즘은 스웨덴의 사브와 계약을 통해 개발하기로 하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드와 사브가 주도하는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 비용만 미화 2,500만 달러로 하나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MRO 사업과 T-50의 개발과 수출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독자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4대 핵심 체계가 차례로 개발됐고 2020년 9월에는 시제기의 최종 조립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에 지난 7월 19일 KF-21의 첫 비행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첫 개발 선언으로부터 무려 21년 만에 시제기의 첫 비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 절대 굴하지 않았고 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시험 비행까지 온 KF-21 보라매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마음 놓고 자축할 수 없습니다. 시험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요.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여러 장비와 무장의 테스트가 완벽히 마무리돼야 진짜 개발 성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에 달 국산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의 무장은 이미 마하 4의 초음속 기동이 가능한 고성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무려 60지의 고기동성을 가진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르스트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이미 통합된 미티어와 아르스트는 유럽산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제 무기는 해외 수출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무기 금수 조치가 아주 많아서 KF-21을 해외 수출할 때 패키지로 판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잘 협상해 미제 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인더를 KF-21 보라매에 통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전투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의 주한미군의 보유 재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정비와 유지관리 그리고 추후 개량을 고려할 때 미제 무기 역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엔 외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완벽한 적외선 추적, 좀 더 정확히는 5세대 IR 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세대 IR 미사일은 IR 센서와 추진체, 그리고 파일럿과의 연동 능력이 크게 개량된 차세대 적외선 미사일인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발사 후 자동 추적 모드인 롤을 특유의 고기동성과 연계, 후방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롤은 미사일을 쏘는 전투기가 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동료기의 데이터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예상한 뒤 예상 좌표로 발사된 미사일, 이후 적외선 탐색기로 적을 파괴하는 신기술인데요. 50, 60G, 그러니까 일반 중력의 50, 60배를 견딜 수 있는 5세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직후 180도 방향을 전환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적외선 탐색기 등 미사일에 사용될 여러 부품을 개발한 뒤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수한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아직까지 공중전의 핵심은 누가 멀리 보고 멀리 쏘는지를 겨루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중거리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미티어나 AIM-120개 암람에 구현된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적용된 차세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까지는 국산 함대공 단거리 미사일, 해공의 개량형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에 따르면 해공은 기본형이 AIM-120 암람보다 너무 가벼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개발되어 봐야 상대적으로 구식 취급을 받는 AIM-120보다 사거리를 포함한 종합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산 중거리 미사일은 KF-21의 주력 무장인 미티어 미사일처럼 덕티드 램제트 로켓을 적용했고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100-200km급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대한 유도탄을 개발하면서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따라서 보람의 120대가 실전 배치될 2032년이면 국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인 전투기부터 무장까지 국산화를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실수는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전차 53대를 대체하는 사업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한국의 K2가 뛰어들었고 가격은 물론이고 많은 지표에서 K2가 우세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심 독일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노르웨이 정부가 사업이 한국에 너무 우세하게 돌아가자 아예 팔을 엎으려 보한다는 것입니다. K9은 좋다고 사갓에 잘 쓰고 있으면서 K2는 유난히도 간을 본다 싶더라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정작 한국은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딴맘을 먹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노르웨이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K2를 사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구형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대체하는 피구 36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마크론에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전차 50여 대를 현지 면허 생산하는 것이 뼈대죠. 향후 예비 전력 소요까지 합치면 물량은 최대 2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로 K2 시제 차량 2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독일 방산업체 KMW도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시제 차량 2대를 보내면서 올해 1월 본격적인 비교 평가가 시작됐는데요. 피구 360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노르웨이에선 레오파르트 2H 플러스의 낙승이 점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레오파르트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기에 군수 복구 시스템이나 그 훈련면에서 K2노보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가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차병 출신이 주로 모인 현지 퇴역 군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K2노는 본격적인 평가 전부터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그러나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노 전차가 기대 이상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압도한 것입니다. K2노 전차가 소구력을 발휘한 주된 원인은 바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26%가 산림이고 특히 가상 적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게다가 북쪽 나라답게 강설량도 많아 보통 차량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는 대평원 지역에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는 50톤대 중량, 1500마력 고출력 엔진으로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했지만 그 후 40년간 엔진 출력 증가 없이 중량만 20톤 가까이 늘어 기동성과 포탑 회전 속도 등 핵심 성능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 전차 중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접지압이 증가해 설원지대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가 공개한 설원지대 주행평가 영상을 보면 K2노 전차는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와 나란히 달리다 이내 속도를 올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따돌립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습니다. K2노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잘 보여주죠.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2노 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 산악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육군의 고질의 매복 작전에 유용할 만한 기능입니다. 서스펜션과 높은 주포 안각을 이용해 적핵이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된 능력입니다. 이렇게 K2노는 여러 면에서
이미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앞섰는데 가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 가격은 독일 연방군 납품가 기준으로 해당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3년 카타르에 납품할 때 실제 가격은 4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는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을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도입 형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을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대입니다. 증가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 첨단 옵션을 추가해도 대당 100억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은 경쟁 모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인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가 기존에 운용해오던 전차가 레오파르트 플랫폼의 노후 모델인 만큼 도입 가격은 비싸더라도 훈련이나 정비 등에서 비용을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도입가에서 2배가 넘는 차이를 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문이죠. 여기까지가 거의 1년을 끌어온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테스트 결과만 보면 한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노르웨이 수뇌부는 이런 전개가 영 맘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최근 몇몇 노르웨이 언론에서 노르웨이군이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올해 말까지 전차 사업의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면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판을 엎는 발언이라 한국이나 독일은 물론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차 사업을 실제로 포기한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 결정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보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레오파르트를 이미 내정해둔 상태로 가격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 K2를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K2가 모든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해버리자 이젠 K2를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져 버리자 일부 인사들에게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들고 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이 전차 반대로 기울면 못 이기는 척 전차 사업을 엎어버릴 신산이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이런 여론전에 능숙한데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 맥히지 않는 K2를 수입하느니 사업 자체를 파토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노르웨이군 내부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기존에도 레오파르트를 사용해왔던 만큼 사업 시작 당시만 해도 신형 레오파르트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예비역이 청중으로 참여한 토론에서 노르웨이 의원들이 한 발언에 따르면 전차병 3명 중 2명은 레오파르트를 지지하고 나머지 1명은 테스트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K2가 압승을 거두자 여론이 K2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주관하던 노르웨이 군인도 한국제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조차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성능을 보여줘서 놀랐다고 말했다고 하죠.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을 뿐 성능이 입증됐는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시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군 저지에 실패하여 노르웨이 북단 핀마르크주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했을 때 노르웨이군의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없다면 국경의 주민들은 중장비를 갖춘 동맹군 또는 러시아군의 지배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차 반대론의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전차 전력을 포병 전력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일선의 병사들조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먼저 K2를 운용하게 된 폴란드에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에서 포병 교육을 받고 돌아가 폴란드 땅에서 가장 먼저 K2를 몰게 된 폴란드 장교의 인터뷰였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보았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노르웨이에서도 K2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방어 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실험 이상의 러시아인이 북극 인근 노르웨이 영토에서 드론 2대를 띄웠다가 억류당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노르웨이가 나토 활동을 할 경우 적대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가 나토를 등에 업고 북극을 장악해 압박을 걸어오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노르웨이 상당히 날선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맛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이 되자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K2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차 사업을 미루고 있을 때기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처음 노르웨이와 접촉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K2의 파워팩 문제도 해결되었고 더 이상 노르웨이가 유럽 첫 진출도 아닙니다. 폴란드에 이미 세 자릿수의 K2를 팔았고 폴란드 현 정권이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1000대 수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는 K2가 레오포르트와 경합해서 심지어 압도했다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줬습니다. 사실 이대로 노르웨이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한국이 딱히 잃을 것은 없는 것이죠. 질질 끌다가 입장이 역전되어버린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이젠 돈을 준 노르웨이가 도리어 생존을 위해 한국에게 잘 보여야 할 판입니다. 노르웨이가 아무리 고등어 수출국이라지만 슬슬 간보는 건 그만두고 어떻게 처신할지 신중하게 고르면 좋겠습니다.